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가는 깊은 생각 포럼 2차 주제 이야기하는 도시라는 주제로 다양성의 인큐베이터와 도시 그리고 도시공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세훈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다양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다양성의 가치, 다양성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아마들 다들 널리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다양성이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가라고 했을 때 다양성 있는 도시를 주저없이 선호를 할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양성이란 게 무엇일까? 그리고 다양성을 우리가 도시에 또 디자인하고 실현할 수 있을까? 또 다양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이와 갈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적확하게 이야기를 한 분으로서 교황 프란치스코의 2014년 4월 강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일한 생각에 대한 추구는 인류 역사에서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세기 우리는 단일성에 기초한 독재체제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음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사회가 닫혀있는 사회,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또 하나의 체계 속에서 움직이는 사회가 여러 가지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도시학자 제인 제이콥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용도가 뒤섞여 있는 것은 혼란스러움의 결과물이 아니다. 오히려 고도로 발달하고 문명화된 그런 질서의 한 단면이다라는 말로써 다양성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베를린이 그 도시로서 자리를 잡은 지 775주년이 되는 해에 하나의 큰 기념 전시가 있었습니다. 베를린 시 전체를 775분의 1 스케일로 도시의 그 광장에 지도를 새겨 넣었는데요. 이 전시의 제목이 아주 근사합니다. City of Diversity, 다양성을 추구하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게 베를린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 또 여기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찰 텐데요. 저는 이 그림에서 이 소위 추파춥스처럼 생긴 이 사탕 같은 것들이 베를린의 공간에 꽂혀져 있는 이런 모습들에 주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 3차원 상에 있는 공간이 베를린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의 활동, 다양성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는 그릇이 되고, 또 이게 용광로처럼 여러 가지 다양성을 녹이기도 하고, 또 저희 오늘 주제인 것처럼 인큐베이팅 한다라는 그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전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그 중에서도 이거는 서울 덕수궁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해외 사람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자연환경과 같이 잘 어우러져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덕수궁이라고 하는 역사문화 자원과 뒤쪽에 북악산에서 인왕산까지 펼쳐지는 그런 내사산의 모습, 그래서 역사의 그런 장소들과 또 자연,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산의 모습들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는, 굉장히 자연과 그런 도시의 대비, 또 오래된 것과 세문난로를 따라서 있는 이런 고층 빌딩의 모습들이 그런 시간의 적층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도시 공간으로 내려와서 저는 다양성의 보고에 해당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런 이태원과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서비스하는 여러 가지 도시 공간과 도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슬림들을 먹는 여러 가지 음식을 파는 그런 할랄 마트부터 나이지리아 거리라고 불리는 이와 시장길, 또 터키나 아랍식 디저트를 파는 살람 베이커리, 또 미군 기지의 그런 배후 지역으로서의 기지천과 후커힐, 또 트랜스젠더바 같은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가지 문화가 이 이태원이라는 장소를 배경으로 우리가 얽혀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의 모습,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또 도시 환경에서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다양성은 조금 또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서촌에 제가 다양성의 측면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역사문화 지구로서 여러 가지 역사 자원과 또 여러 가지 상업화가 일어나고 있는 공간 중에
또 주거의 기능이 이렇게 오롯이 남아있는 매우 드문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촌에 살고 있는 가구 유형을 보면 1인 가구와 3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3인 가구라는 게 결국 젊은 부부와 아이로 구성된 가구, 또 1인 가구라는 거는 굉장히 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 서촌이라는 역사문화 지구를 배경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모습, 그리고 이런 오래된 교회와 또 도시명 한옥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얽혀있는 이런 모습들, 분명 서촌은 다양성의 보고이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이태원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다양성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도시는 이러한 다양성을 인큐베이팅하고 더 북돋아주기보다는 굉장히 획일적인 도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가둬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도시의 풍경을 압도하던 그런 모습이었고, 이것은 이제 1990년대 말에 도시계획 전문가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건데, 서울의 그런 도시 환경, 특히 이제 재개발에서 가장 잘못된 것들이 뭐였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시의 기능성 상실, 특히 기능의 다양성 상실이 굉장히 잘못된 도심 재개발의 결과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계천 주변의 그 사대문 안의 모습인데, 이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조 업종들이 빠르게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도시의 다양성의 상실, 다양한 기능의 상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 상실을 정책적으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주택단지, 주거단지를 만들 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같이 혼합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소득계층이 같이 살 수 있도록 소득계층을 혼합하는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지금 신도시를 만들 때 직주근접 도시, 또 자족도시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멀리까지 자기의 직장을 찾아서 또 학교를 찾아서 이동하지 않아도 도시의 다양한 기능들을 같은 생활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도시들을 정책적으로 추구합니다. 또 용도의 복합, 포용도시, 또 성평등 도시 등등 많은 정책들이 도시의 다양성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도시에서 다양성 진단을 해보면 다양성을 추구하자, 정책적으로 추구하자라는 이상에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이 다양성, 특히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소득이 다르고 나와 경험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차이와 다름에 따른 갈등은 지금 이 순간 어느 때보다도 그 갈등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도시 안에서 기계적으로 잘 섞여 있는 것과 이런 다양성을 용인하고 또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은 동질성에 기반한 지역성과 그런 가치를 추구해 왔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로서 오랫동안 남아있다라는 측면이 이런 다양성을 포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성이 꼽히는 도시와 공간을 가보면 굉장히 활기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용도를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혹은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만날 수 있고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들이 같이 있는 분위기도 도시의 다양성에 도움이 되고, 이것은 메이시 백화점, 보스턴에 있는 메이시 백화점 주변에 있는 그런 코너인데, 이런 대규모 판매 시설의 모서리가 이렇게 보행 환경으로 조성이 돼 있고, 앞에 이런 스트리트 퍼니처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 이런 100% 도시의 근사한 코너를 만들고 있는 이런 장면들도 도시의 다양성에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물리적 환경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뒤섞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경험과 도시 서비스, 또 상품의 종류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성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한 지역 내에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다양한 경우와 함께 또 사회적 특성과 사람이 다양한 경우, 그곳에서 제공되고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나 재화가 다양한 경우도 우리가 높은 수준의 다양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가 다양하다라는 것이 상당히
쉽게 인지되고 기억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지역 내 다양성과 지역 간 다양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개의 도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의 도시에는 A라는 요소만이 있고 두 번째 도시는 A, B, C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가 더 다양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누구나 쉽게 두 번째 도시가 더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시가 두 번째 도시에 대해서 다양성을 우리도 한번 확보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B와 C라는 요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1과 도시 2는 그 다양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도시 내의 다양성의 변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도시 간의 다양성을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도시는 서로 굉장히 다른 도시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1이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도시 2와 비슷하게 추구를 한 순간 여기에 이 도시는 서로 도시 간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지역 내, 도시 내에서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다양성과 지역 간 다양성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의 다양성이 어떻게 추구되어야 할 것인가, 도시 계획과 또 도시 환경에 대한 여러 사상가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밀리 탈렌 같은 사람은 다양성을 위해 도시를 다시 디자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제인 제이콥스 같은 도시 사상가들은 어떻게 우리 문명을 지속하는가라는 목적을 위해서 도시의 다양성을 그리고 다양한 용도를 만들어야 된다, 혼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수잔 파인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다양성을 정말 원하는가, 또 도시에서 다양성을 위해 계획을 할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학자들 이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다양성을 옹호하는, 다양성의 도시 내에서의 가치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일 대표적인 학자가 리차드 플로리다 같은 사람일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창조 계급의 등장이라는 책에서 다양성과 창조성은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다시 말해서 다양성이 높은 환경에서 사람들은 더 창조적이고, 또 창조적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다양성과 포용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센 앤 루스트 같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여러 가지 생산 기능과 소비의 기능이 같이 있는 도시가 더 건강한 도시다. 생산만 하거나 혹은 소비 일변도만 하거나 하는 도시보다는 그렇지 않은 도시가 더 건강하고 생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전반적으로 다양성이 높은 도시에서 더 매력적인 그런 경관이 창출이 되고 사회적 차이에 대한 그런 용인의 문화가 쉽게 자리를 잡고, 또 갈등이 있더라도 그런 갈등들이 건강하게 해소가 되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여러 사회 갈등의 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서울시청 앞에서 한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임대주택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집단이 모여서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서 다양성과 차이는 상호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 또 이 차이를 인내하고 관용하는 이런 문화는 한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작동하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체로 그 사회 내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또 소수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양성을 어떤 다양성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이것을 인큐베이팅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예인데,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취업과 창업의 모습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조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재미있는데 20대 중후반, 이제 막 30대가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그런 취업의 형태가 약 35.8%가 대기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기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그런 안정지향적인 취업의 형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건 같은 시점에 조사한 더 젊은 계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나는
작은 기업, 강소기업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꿈을 펼칠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런 차이들을 보면 서로 다른 세대 간에 다른 종류의 직장, 다른 종류의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을 추구하는 그런 다양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꼽히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청년 중에 약 20% 이상이 나는 창업을 한번 희망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그 사회에 대한 그런 취업이 어렵다라는 것을 회피하는 뜻에서의 창업도 있지만, 반대로 높은 수익을 올린 거나 또 내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남들과 똑같은 방식의 취업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그런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그런 계층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고, 저는 이게 동질성에 기반한 우리 사회가 여러 사람들의 그런 참여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는 한 4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다양성이 바람직한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모두가 다양한 것들이 꼭 좋은 사회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의 다양성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이런 다양성은 누가 증진시킬 수 있고 어떤 제도와 어떤 환경에서 꼽힐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다양성을 추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예를 들면 갈등과 또 배타성과 또 지역의 해체, 지역사회 해체나 이런 부작용을 같이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다양성을 우리가 잉태해 나가고 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도시에서 다양성 상실의 위기가 여러 차원에서 여러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도시입니다. 과천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인데, 1970년대 말에 중앙정부에서 행정기능의 분산과 신도시 건설의 의지를 불태우며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준공이 된 도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당시에 만들어진 도시로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그런 단지형 주거들을 만들고 같이 여가, 문화시설들을 만든 굉장히 현대적인, 당시로서는 신도시였다. 그리고 근린주거론에 입각한 그런 생활권을 구성했던 굉장히 초기의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는 그 과천 정부 과천청사역 주변은 굉장히 파격적인, 당시로서는 도시설계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도시 안에 도시를 만들고 지구 중심으로서의 상업지역을 만들면서 여러 세부 업종들이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천시 이 상업지역을 가보면 이런 풍경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로 만들어진 상업지역 중에 가장 과천시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폭넓게 지원하는 그런 공간 환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천중앙공원 주변의 모습이고, 그 옆에 있는 양재천의 이제 상류에 해당하는 그런 하천이 흐르고 있고, 비록 도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도시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장은 항상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 중심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과천시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거리 예술 축제가 자리 잡고 지금 오늘날까지 매년 펼쳐지고 있는 그런 다양성의 도시가 이 과천 중심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천시의 이런 다양성의 상실의 위기는 사실은 과천시의 기회와 함께 왔습니다. 여기가 과천시이고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성이 막 진행되고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고,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과천시 인구가 한 5만 8천 명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택지 개발이 일어나면 과천시의 인구는 약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렇게 과천시의 외연이 넓어지면서 과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아까 보여드린 상업지역의 공간 자원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더 다양성이 증대될 그런 기회이지만, 사실은 지금 과천 상업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과천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던 공간들이 이런 고층, 20층, 30층짜리 오피스텔들로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과거의 과천의 외연이 크게 넓어지면서 과천의 상업지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과천에 원래 살던 사람들, 그리고 새로 과천을 삶의 터전, 또 자기 일자리의 터전으로 만들 사람들이 과천의 중심 상업지역에서 어떤 경험,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결국 바람직한 다양성의 모습, 그리고 그 다양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 없이 어떤 시장의 논리로 도시의 풍경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의 다양성을 잘 지켜나간 좋은 사례로 저는 미국의 보스턴을 종종 예로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스턴을 위해서 본 그 사진인데, 이제 이쪽이 대서양이고 요 가운데 흐르는 강이 찰스 강입니다. 포트 포인트 채널이고, 이제 도시의 이 주요 수역을 경계로 도시의 커뮤니티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775년의 보스턴의 모습입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데, 요 가운데 있는 지역이 지금의 보스턴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는, 보스턴 다운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강과 바다가 만나면서 이런 뻘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보스턴이 비록 인구가 한 60만이 조금 넘는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미국 도시 중에 굉장히 이른 시기에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보스턴의 모습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찰스강,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서양과 만나는 곳인데, 아까 그림과 비교해서 이렇게 채워진 부분들이 모두 간척 사업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땅입니다. 이런 땅들이 결국 지금의 백베이 지역, 켄달 스퀘어 지역, 또 공항이 있는 이스트 보스턴 지역, 지금 그런 첨단 산업들이 집결하고 업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사우스 보스턴 지역 같은 곳들을 모두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 물과 만나는, 이 물과 도시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런 선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이 잘한 것은 뭐냐면, 이런 물과 땅이 만나는 곳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24시간 365일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이 도시의 자원으로, 소중한 공간 자원으로 만들까라는 고민을 미리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지금 보이는 선들이 이미 일종의 그 하버워크이라고 그 바다나 강을 따라서 시민들이 항상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든 지역, 그리고 빨간 선이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 지역들을 나눈 곳입니다. 보스턴은 도시 설계를 통해서 이런 물과 땅이 만나는 공간들을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 여기는 누가 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간대에 쓰고 있고, 어떤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여가 문화가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시가 주축이 돼서 Friends of the Boston Harbor Walk이라고 일종의 그 비영리 단체, 이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지역을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보스턴시에 제공하는 그런 주체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그런 대지를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민간 사업 주체,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이런 오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하버워크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혹은 상인들과 여러 회의를 나눕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다양한 정책 사업과 함께 민간 사업들을 이 하버워크를 따라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어처럼 튀어나와 있는 곳을 앞으로 어떻게 보행로로 연결해야겠다. 보행로로 연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체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어디에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과거에 그 공장으로 쓰였던, 지금은 이제 호텔로 개조한 건물인데, 이런 곳들은 가운데 공간을 비워서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걸어갈 수 있는 공공보행 통로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나하나의 공간들을 관리합니다. 저는 이런 공간을 볼 때마다 우리가 도시의 다양한 장소들을 만드는 거는 그 장소를 꼭 많은 돈을 주고 비싼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다. 그 결과물이 아니다. 앞에서 보아온 것처럼 우리가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 이 공간을 쓰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갈 때 이런 공간이 시간을 축적한 그런 다양성의 공간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을 눈으로 보기에만 즐거운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활용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야외 활동이라든지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런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거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보스턴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리덤 트레일이라고, 보스턴의 그런 역사적인 장소들을 이런 빨간 벽돌로 연결하고 그런 장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었는데, 그런 길이 아까 보여드린 그런 하버웍과 어떻게 중첩이 되고, 그래서 여가 문화의 그런 생활과 이런 보스턴의 역사를 이해하는 공간들이 어떻게 중첩할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이번에는 포르투갈 리스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스턴 사례가 바다와 만나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좋은 사례였다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과거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전국을 전 세계의 이제 그 항해 강국으로서 위상을 살렸던 그런 포르투갈이 최근에는 EU의 어떤 경제 열등생,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로 신음하는 그런 도시이지만, 그 나라의 수도인 리스본은 다시 새로운 일을 유럽에서 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로서 거듭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관심을 굉장히 끈 건물입니다. 타임 아웃이라고 이런 빨간 네온 사인이 있고, 과거에 이런 시장이나 혹은 무슨 기차역 같은 용도로 쓰였을 법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놀랍게도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타임아웃 리스보아라고 하는 그 잡지사입니다. 잡지사이자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인데, 전 세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편집해서 잡지 형태라든지 온라인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거기에서 수입을 얻는 그런 타임아웃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 실험을 한 모델이 뭐냐면, 리스본에 굉장히 그 지역의 고유한 맛과 그런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들의 전통이 있다라는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아웃 마켓이라는 곳을 이제 리스본에 열면서 무슨 푸드코트처럼 일종의 기성화된 그런 유명한 식당들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뒷골목의 맛집들을 직접 다니면서 맛있는 집들을 한번 한 지붕 아래에 모아보자. 그래서 제목이 아주 근사합니다. The best of the city under one roof 라고, 그리고 우리가 맛을 봤고 검증됐다 라고 하는 구호로 이 공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에 대한 고급화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큐레이팅 된 음식을 제시하고, 이런 음식을 맛보는 경험들이 각종 교육과 경험과 또 공연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이 공간이 텅텅 비다가 이제 점심시간대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모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먹었던 건데, 문어가 들어있는 핫도그, 굉장히 저렴하지만 신선하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아는 기성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집들과 그런 집들에서 제공하는 이런 음식들을 이 큰 지붕 아래 모으게 됩니다. 맛집만을 모은 것이 아니라 신선한 식자재를 파는 공간, 또 그런 이 포르투갈에 있는 여러 가지 셰프들이 음식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공간, 또 공유 오피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축제 때의 어떤 이벤트 등이 이 공간에서 같이 벌어지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스본에서 타임아웃 마켓 모델은 굉장히 큰 상업적인 성공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7년 기준으로 방문객이 약 360만 명, 그리고 매출액은 연간 2배씩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청년 고용 창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리스본에서 성공을 거두고 앞으로 뉴욕, 마이애미, 보스턴, 시카고, 몬트리올 같은 곳으로 진출을 했고, 앞으로 프라하나 런던의 워털루 같은 곳들도 팽창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일본 히노시의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노시라는 곳은 동경에서 외곽으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베드타운처럼 만들어진 서울 외곽의 그런 도시인데, 1958년도에 지금은 UR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는 일본 주택공단에서 대규모의 임대 아파트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한 그런 도시입니다. 한 2,700호 규모의 그런 큰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이 단지가 58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UR에서 이 공간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거의 모델은 이런 임대주택 환경을 정부가 공공 투자로 개선을 하고 완전히 재건축을 하는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2단계의 모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한 상태에서 민간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개발권이나 혹은 운영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그런 개발도 일부에서 진행을 하지만 거기서 얻은 수익을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혼용된 개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그런 사업자들도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개발된 대표적인 단지가 이 타마다이라 타마 무수비 테라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곳을 가서 제일 재밌었던 것은 요 작은 예전에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 남아있는 요 5개의 동이었습니다. 이 5개의 동이 남아있고 리모델링만 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쓰이고 있었을 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공간을 누가 왜 남겨놨을까? 그래서 이 5개의 동을 UR에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3개의 존으로 나눠서 각각을 여러 가지 형태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장기로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간 같은 경우에는 도쿄전력 부동산에게 운영권을 주고 여기에서 청년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게, 그리고 가운데 거는 타나베 물산에서 텃밭 결합형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마지막 2개는 커뮤니티 네트워크라고 하는 민간 단체에게 고령자 주택을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접근성이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바깥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이런 텃밭 결합형 임대주택과 청년 쉐어하우스는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델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아직 못 해본 건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운영, 개발, 관리 주체가 전적으로 공공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공간 중에 일부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들은 여전히 공공이 유지한 상태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민간이 참여했을 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민간이 참여를 하되 여러 가지 그 지역에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UR에서 이렇게 2동씩 1동씩 나눠서 민간의 운영 주체를 초대를 한 것도 이게 이 지역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작은 공간들을 운영하는 주체를 발굴하고 이 주체에게 공간 운영의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의도, 그리고 이 축적이 나중에 성공하면 앞에서 리스본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다른 지역, 일본 내에 있는 다른 커뮤니티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3개의 사례와 함께 도시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도시 공간을 어떻게 그냥 다양성을 담는 그릇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다양성을 잘 인큐베이팅 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그런 다양성을 꽃피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오늘의 포럼이 그런 이야기를 나눌 저는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도시, 다양성이 높은 도시의 3요소는 소프트 파워, 공간 환경,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게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거는 창조적인 계층부터 또 도시와 공간과 커뮤니티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적 자원들이 도시에서 성장의 감각을 느끼고 도시의 여러 이슈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좋은 자기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저는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소프트 파워가 또 다양성을 생산할 수 있고 유통할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기반으로서의 공간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 파워와 공간 환경의 조성을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그 증폭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리차드 플로리다의 말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도시를 어떤 주거의 공간, 집을 제공하는 공간, 거주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패러다임을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도시라는 거는 좋은 집이 있는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 또 인재들이 도시로 모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그 도시를 다시 풍요롭게 만들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고 노동시장이 두텁고 또 만나서 데이트할 사람이 많고 활기차고 맛있는 집이 많고 또 그 외에 해볼 만한 곳이 많은 곳, 결국 저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다양성의 3요소가 녹아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